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운동을 매일 하는 것과 격일로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 더 옳은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벌써 12만 회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뜨거운 관심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되게 내용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격일도 해보고 매일도 해보고 72시간 회복 시스템에 맞춰 해보기도 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선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봅니다. 옳은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매일 운동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도 거의 못 느끼죠. 관성의 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출되니 상대적으로 운동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이틀만 쉬어도 운동하기 힘든 건 아무래도 호르몬의 분비량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운동하되 강도를 3일 강하게 4일 약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급성으로 찾아와 치질에 근 2달 동안 한쪽 다리를 절다가 시작한 운동인데 지금은 혈압약, 당뇨약 끊고 식이요법과 일반식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당뇨가 있으신 남자분이면 고령이 아니라면 하체 근육에 집중해 운동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쿼트를 깨우치고 난 후 환골 탈퇴,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자기가 체험하신 걸 올리셨죠. 내용만 딱 들어도 이분이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학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운동이 좋아 캐나다까지 와서 러닝랩에서 일하고 멀티 디사이플린 스포츠 클리닉에서 매뉴얼 세라피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리며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의 강도나 빈도는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치가 있고 운동은 몸에 주는 좋은 스트레스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를 생성한다. 다만 사람마다 항산화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기능학적 능력을 고려하여 영양과 운동 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인의 경우 항산화 능력이 매일 반복되는 운동에 대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 빈도에 대한 연구에서 주 3회 운동이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점진적으로 항산화 능력과 영양적인 부분을 관리하면 매일 운동하는 것도 기능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신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심혈관계 유전학적 가족력이 있는 사람인데 운동을 해야 할 때 기능학을 다루는 의료인과 상담 후 운동과 영양을 설정하여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스탠다드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논문화되고 데이터 된 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는 산화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다 이해하신 건데요. 결국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먹고 대사하면서 나오는 어떤 산화 스트레스 물질도 있겠죠. 그리고 호흡하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 몸에 독성이 들어와서 그 독성 물질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점점 노화되고 이제 늙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중에서 항산화제라는 걸 먹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기 올가닉 설퍼 컴파운드하고 카로테노이드, 폴리페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서 그냥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뭐 바이타민도 들어가고 미네랄도 들어가고요. 안티옥시던트, 코팩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엔도지너스한 항산화제와 엑소지너스한 항산화제. 한글로 바꿔드리면은 내인성 항산화제와 외인성 항산화제입니다. 내인성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항산화제를 말하고요. 외인성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몸을 도와주는 외인성 항산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류, 비타민, 미네랄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먹는 섭취하는 영양소에 따라서 들어와서 내 몸을 이제 지켜주는 항산화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엔도지니어스한 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거를 기량하기 위한 항산화제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먹는 것들만 가지고 조절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내가 좀
적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때 들어오는 산화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 내에서도 얘를 해결하기 위한 항산화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은데, 첫 번째가 요산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빌리루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면은 하나는 간하고 관련돼 있고 하나는 신장하고 관련돼 있죠. 이 두 가지가 메커니즘적으로 본다면은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엔도지니어스한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얘를 이겨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이 내가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빌리루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일로 가게 되는 메커니즘 중에서 한 가지가 중금속과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자외선이나 또는 활성산소, 이런 모든 것들의 자극들이 햄에서 시작해서 빌리루빈으로 넘어가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빌리루빈의 양이 증가되는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이제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이게 DNA를 손상을 주는 ROS를 만들어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라고 해서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얘가 그 DNA를 공격하기 때문에 DNA 데미지가 오겠죠. 손상이 오게 텐데,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바로 저기 안티 인플라메터리 안티옥시던트라 해서 HO1이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거든요.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항염증,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게 빌리루빈을 또 올립니다. 그럼 빌리루빈이 증가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거 역시 항염증, 항산화, 심장이나 간을 보호해 주면서 손상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은 산화 스트레스도 유발하지만 운동 자체가 카탈레이즈,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즈, 햄 어그리티네이즈 1, 빌리루빈 뭐 등등의 항산화제의 메커니즘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자극을 해서 이걸로 하여금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오는 사람이 하는 운동과 전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했을 때 운동의 차이가, 똑같은 운동을 했지만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은 트레인드 엑서사이즈라는 개념은 꾸준하게 계속 훈련에 대해,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사람에서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는 ROS도 줄지만 호모1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언트레인드 엑서사이즈라는 거는 트레인드 되지 않은 사람들, 갑자기 나 오늘부터 운동할래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ROS도 증가하고 호모1도 같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ROS가 증가되니까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모1도 같이 증가되는 시스템을 돌리게 되죠. 일시적으로는요. 일단은 이제 이게 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ROS도 줄고 호모안도 줄일 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여러분이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되게 많이 필요해지고요. 심지어는 그게 근육 손상과 함께 간 효소치도 확 뛰게 돼요. OTPT, 감마TP도 확 뛰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몇백씩 뛰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운동 안 하다가 한번 과하게 한 1, 2주 운동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혈액 검사 해봤더니 간 수치가 확 뜨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근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뜨게 되는데, 이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몸이 되지 않고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독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이분처럼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엔 저강도로 시작을 해서 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이 적응 이후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가면서 얻어지는 이득으로는 매일매일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빌리루빈이라는 검사를 하게 됐을 때,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빌리루빈이 되게 높으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 빌리루빈이 정상치가 1.5, 2 이하가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3, 4 이상 올라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다른 검사들은 다 정상이죠. 간 효소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오로지 빌리루빈만 높아요.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요산을 올리든지 빌리루빈을 올려서 내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기량하기 위한 항산화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그러면 옳으냐?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항산화제가 계속해서 이제 오버도즈 들어가줘야 되니까, 여기 이 균형이 되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팽팽한 경우에 조금만 더 과한 산화 스트레스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엔도지너스한 항산화 시스템을 돌리긴 하겠지만 얘가 너무 오버도즈하게 얘를 관리하게끔 둬서는 안 되고요. 외부에서 항산화 시스템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집어넣어 줘서 얘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운동은 일단은 내 몸에 적응되고 나면은 운동을 통한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몸으로 이미 탈바꿈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잘 대사를 해야 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얘가 잘 안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검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얘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면 얘를 잘 돌려주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이거는 전혀 모르고 안 돌아가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져야지 운동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락이 걸리면 그때는 이제 셧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방법은 검사밖에 없으니까 기능의학병원을 찾아가셔서 내가 지금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은지, 또 내가 지금 몸에서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뭐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서 운동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운동에 대한 최종본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